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79%입니다. 수많은 구직자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공공기관, 공기업인데요. 대다수 지원자들에게 이 소위 신의 직장 입사는 그저 희망 고문이었나 봅니다.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공직 유관단체들의 채용 과정을 조사해봤더니 모두 1190곳의 조사 대상 가운데서 946개 기관이,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79%에서 부정청탁이나 부정지시, 입사 서류 조작 같은 채용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특정인을 뽑으려고 채용 조건을 멋대로 바꿔서 합격시키는 경우도 있고, 지원 서류를 아예 안 낸 사람을 채용한 공공기관도 있던데요. 채용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 중에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대개는 정치권을 비롯해서 권력 있는 사람들의 청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어준 이들이 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청탁을 했던 청탁자들은 단 한 명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일부 비리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니까 수사 과정에서야 밝혀질 수 있겠습니다만, 청탁을 받은 사람은 처벌하면서 청탁을 한 사람은 그냥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재인 정부가 자주 강조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는 아마 더 멀리 달아나 버릴 겁니다. 예, 1월 30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 작성하신 분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 건지, 요즘 미국이 자꾸 무역 보복하는 게 혹시 그와 연결된 것들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비상장 장외 주식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이 장외 주식을 거래할 때 혹시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준비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뉴스 따라잡기, 오늘도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금감원이 은행들의 대출처를 점검한다고요? 이게 주택담보대출을 어디에 해주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겁니까?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일단 강남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과 관련돼서 은행들의 대출 동향을 좀 점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강남 쪽 집값의 급등, 특히 재건축 관련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금융감독원 쪽에서도 여기에 좀 손발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최영식 금감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서울 강남 4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이런 지역들의 경우엔 집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회사와 영업점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LTV, DTI 규제 비율 준수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네. 것들을 좀 점검을 하고, 위규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쪽에 이제 여러 가지 경고 사인을 지금 정부가 보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감독원 쪽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강남 지역의 어떤 은행들에서 혹시나 규정에 맞지 않게 대출이 더 나갔거나 또 위반 사례가 있는지 좀 꼼꼼하게 들여다봐라, 이런 얘기로 보이고요. 또 이제 내일 이제 신 DTI 제도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금융시장에 혼란이 없게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DTI가 어떤 거였죠? 내일부터 한다는 게? 뭐 기억들 하고 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뭐 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이나 다른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부채로 잡지 않았었는데요. 신 DTI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총 부채로 잡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이제 전체 대출의 금액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제 이게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주택 쪽에서 돈을 더 빌려서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두 채나 세 채 이렇게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대출의 폭이 훨씬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두세 되겠습니다. 채, 두 채나 세 채째는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건데 과거보다. 네, 그렇습니다. 대개는 근데 두 채나 세 채째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집 살 때는 그러면 전세 끼고 사면 되니까 네. 이게 뭐 그렇게 많이 불편해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정부에서 은행 쪽에서 돈이 나가는 걸 규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니까요. 그러게요. 내일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들을 하는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제도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세입자들에게 참 도움이 되는 또 그런 제도 우리나라에만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세제도가 있으니까 부담스러운 월세 안 내고도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가끔씩 이럴 때 보면 이 전세제도가 있는 바람에 금감원이 그 어떤 대출을 규제하더라도 다주택자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생겨서 사실 이게 80년대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가 그 아파트 흔히 말하는 투기에 이제 가장 이렇게 투기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뒷받침이 된 게 전세 제도라고 봐야겠죠. 그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를 끼고 집을 여러 채 살 수 있게 금융에서 이제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은행을 끼지 않고도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준 뭐 첫 번째이기 때문에 예. 전세의 장단점을 따진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임대자들에게 이자 부담 없이 집을 2년 동안 살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반면에 투기자들에게는 은행 말고 다른 금액을 끌어들여서 집을 여러 채 살 수 있는 적은 돈으로 집을 여러 채 살 수 있는 투기 수요를 일으킨 또 하나의 주범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요즘 은행들이 빌려준 돈, 은행에서 빌려간 돈의 연체율이 계속 우리나라가 꽤 낮은 편이어서 이 네. 가계부채가 많아져서 부담인 것 같긴 한데 아직 연체하는 분들은 없고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판단들이 있었는데 연체율이 또 낮아졌군요. 지금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에서 발표한 거 보면 매월 월 기준으로 이제 금감원이 2014년 정도부터 이제 연체 채권의 비율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2014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연체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앞에 이제 금감원이 은행들의 대출 동향을 긴급 점검하고 연체율을 본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시장은 굉장히 좀 안정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금감원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사실상 강남의 어떤 집값 급등과 관련돼서 시장에 경고 사인을 주고 있다는 게 조금 더 확실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간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말 국내 은행들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0.36%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1월이 0.49%였고요. 전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12월이 0.47%였으니까 그에 비해서 0.13%포인트 또는 0.11%포인트 정도 하락한 건데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체율 기준을 1개월 이상 연체채권으로 변경한 2014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여서 연체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돈 빌려간 사람들이 돈을 제때 잘 갚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올해 이제 은행들이 이렇게 연체율이 떨어진 이유는 올해 은행들이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저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잘 갚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연체 채권들을 많이 소각했어요. 그러니까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이걸 자기 자체 내에서 없애버리거나 이랬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네. 실제로 증권업계에 따르면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 3대 금융지주, 그다음에 우리, 기업은행 등이 지난해 순이익이 예상치가 지금 12조 원을 넘거든요. 그래서 전년보다 35% 이상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소기업 채권들을 많이 정리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돈 있습니다. 빌려간 분들이 연체를 예전보다 안 합니다. 이게 아니라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연체하고 있는 분들이 못 갚은 그 채권을 그냥 바깥에다 은행이 팔아버리거나 또는 이거 못 받는 채권으로 아예 잡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이분은 연체 안 하는 걸로 데이터에 잡히는군요.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돈도 잘 갚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크게 떨어진 이유는 지난 연말에 중소기업 쪽 대출 채권을 연체 채권을 적극적으로 은행권이 정리했다. 네. 이렇게 지금 그런 해석이 부분도 되고 있겠네요.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주택 시장이 뜨거워서 주택 시장이 뜨겁고 사람들이 집 살려고 하면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네. 총 대출 나간 금액도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연체율이라고 하는 건 분모에는 총 대출액, 분자에는 그중에서 돈 못 갚고 계신 분들의 대출액 그렇게 잡히는 거니까 분자가 가만히 있어도 총 대출액이 늘어나면 분모가 늘어나면 연체율은 낮아지는 걸로 나타나서 이게 왜 사실상 낮아졌는지는 좀 네. 다양한 이유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금액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채권을 좀 많이 정리한 거 연체 채권은 그게 보이고요. 예,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연체율이 좀 떨어진 걸로 나오는데 가계 부분 대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주택도 대출이 크게 늘었다라고 하면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 것처럼 예, 보이는 뭐 착시 효과도 조금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연체율이라고 하는 건 늘 우리 경제가 괜찮은지 들여다보는 몇 가지 중요한 인덱스 중에 하나입니다만 항상 이게 뭔가 큰일 벌어지고 나면 이제 연체율이 높아지는 후행적인 게 있어서 네. 국세청법 새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 담고 있는 겁니까? 현재 국세청은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감사원 등 여타 권력기관과 달리 개별 조직법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 때문에 국세청장에 대한 임기가 보장되지 않아서 그동안 국세청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세청의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짙어지면서 이 국세청법을 제정하자 이런 움직임이 좀 있어 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국세청에 국세행정개혁 TF라는 게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네. 이번에 제5차 전체 회의를 열고 국세청법 제정을 포함한 국세행정개혁 공고안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법을 이제 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공고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국세청장의 임기제를 하자, 그다음에 복수 차장제를 도입하자, 국세공무원의 특정직 전환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사실 97년도에 한번 그 국세청법 개정 얘기가 나오면서 2007년, 2013년에도 정치권에서 이 국세청장 임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입법안들이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모두 이제 여기저기 다른 의견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지난 대선 준비할 때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이 국세청장과 관련된 임기제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만 본다면 국세청장 임기제라든지 아니면 국세청법을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권의 이견이 없을 거다라는 예상도 가능한데 또 이걸 정치적인 이슈로 또 다루기 시작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간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이 국세청법 제정이 추진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장은 임기를 마치기 전에 해임시킬 수 없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예 법으로 못 박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독립은 될까요? 그런데 저 국세청장이나 뭐 혹은 검찰총장이나 혹은 뭐 금감원장이나 등등 이런 힘 있는 기관에서 눈치를 보는 이유가 네. 본인의 임기가 그만 단축되거나 해임당할까 봐 걱정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 네. 마치고 더 좋은 자리 가려고 알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걸로 못 막잖아요. 임기 보장한다고 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뭐 임기가 보장돼 있는 뭐 개별법이 있어서 검찰, 경찰, 국정원 이쪽도 사실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뭐 정치적인 압박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또 갈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지만 다만 이렇게 관련법이 따로 있고 임기제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손쉽게 갈기는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 조금 더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법적인 이제 기반을 갖추겠다는 의사로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 TF 공고안에 보면 사실 이런 독립성도 유지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그 국세청이 탈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간 내부 비리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도 많은 지적을 받아왔고 청년 결백도에서 정부 조직 중에서 거의 하위권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태 내 이런 청년 결백을 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같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총장, 국세청장, 뭐 금감원장 이런 자리는 하고 나면 다음에는 공직 안 가는 걸로 그렇게 해야 아니 어차피 이 상황에서 정권에 잘 보여봐야 다음은 어차피 나는 집에 가서 쉬는 거니까 소신껏 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다음에 여지가 남아 있으면 이런저런 계산 다 하죠. 다음에 어디 출마도 하려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근데 또 뭐 좋은 인재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또 그걸 법으로 막는 것도 사실상 뭐 다른 저울질을 해야 반론일 수 있을 것 되겠죠. 같습니다. 예. 예.
베스트셀러를 출판업계가 조작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네네. 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출판업계가 자율협약으로 마련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자율적으로가 되나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업계 내에서 자정 노력을 좀 하겠다라고 지금 움직임이 있고요. 3월쯤에 이제 자정 노력과 관련된 협약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그간 이제 서울의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는 것이 도서 매출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여기에 여러 가지 조작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뭐 사재기를 해서 출판사가 이 베스트셀러 순위를 올리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출판사 직원들이 그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이제 그때 확보를 하고요. 이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또 책을 사면서 그 사람들이 산 것처럼 꾸며서 베스트셀러에 올리거나 뭐 네. 이런 수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판문화협회, 출판인회, 그리고 뭐 교보문고, 서울문고, 그다음에 인터넷상의 예스24, 인터파크 이런 곳들 한 15개 출판업계 기업하고 협회가요. 온라인에서 비회원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없다라고 하면 이 구입한 책의 베스트셀러 판매 집계에서 이것들을 제외하겠다. 뭐 네. 이런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보통 그 출판 그 간담회 같은 것들을 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작자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보통 거기에서 그 작가의 책을 출판사에서 구매를 하고 그걸 온 사람들한테 무료로 나눠주면서 이걸 또 베스트셀러 집계로 올리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도 모두 집계해서 빼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게 이제 3월에 발표되는 이 자율협약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자정 노력을 좀 통해서 이런 베스트셀러의 조작 부분들을 막아보겠다는 노력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연 그러면 얼마나 이 진정한 베스트셀러를 고르는데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조금 물음표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자율 노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점수를 좀 주고는 싶은데 3월에 직접 발표되는 내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도서 베스트셀러 순위나 예. 영화 예매 순위 혹은 음반 다운로드 인기 순위 이런 거요. 예. 그거 그냥 발표 다 안 하게 막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해요, 많이? 남들이 뭐 샀는지 궁금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때요? 포털에서도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예. 많이 본 뉴스 그 순위가 있잖아요. 예. 그거 굳이 왜 그걸 보여줘서 또 한 번 보게 만드는지 저는 궁금하더군요.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누군가가 이걸 선택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택했다 그러면 그게 일종의 시장에서 검증됐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없애자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하지 맙시다라고 한들 다른 데서 누군가는 이 서비스를 또 내놓기 때문에 조금 더 공정하게 하는 방향 쪽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심하면 차량 이부제를 강제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군요.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올해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가 심할 시에는 차량 이부제를 강제로 시행하는 법을 2월 임시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하고, 그러니까 당정청이죠. 여당 쪽에서 임시국회에 당의 역량을 집중할 중점법안 리스트를 최종 완성을 했는데 이 안에 지금 차량 이부제 강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뭐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이제 이런 차량 이부제를 시행을 했었는데 네. 이게 사실상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전체 대상으로 차량 이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지금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연말정산과 관련한 질문들 몇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많은 회사들이 연말정산 서류 접수는 마감을 했는데 뭐 5월 달까지는 개인적으로도 하실 수 있고 또 계속 받는 회사들도 있고 하니까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을 1년 동안 계속 부었는데 홈택스 서비스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도 안 부은 걸로 납입액이 제로 이렇게 나오던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주택청약저축이 소득공제가 되려면, 즉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되는 걸로 항목으로 잡히고 금액도 나오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저축은 누구나 다 부을 수 있는데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무주택인지 아닌지 국세청도 모르고 은행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주택 확인서라고 하는 걸 은행에 제출을 해야 그 다음 해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주택청약저축 부은 돈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청약저축만 가입만 하시면 안 되고요. 은행에 한번 가셔서 무주택 확인서라고 하는 걸 은행 창구에 제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본인이 낸 주택청약저축 금액이 나옵니다. 혹시 안 나오신 분들은 은행에 가서 그걸 떼달라 하면 떼줍니다. 그러면 같이 그 서류를 내시면 주택청약저축 부은 거가 연말에 소득공제 되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을 계속 붓다가 집을 지난 연말에 집을 사셨다고요? 그러면 이제 유주택자가 되니까 이 청약저축을 연말정산에 이제 공제 못 받게 되는데, 그래도 작년에 한 10달 정도는 부었는데 그것만이라도 좀 공제를 해주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네요. 그런데 이건 규정이 있어서요. 연말 기준으로 유주택자는 그 한 해 동안 부은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공제 받으실 것만 생각하시면 가능하면 연말보다는 1월이나 2월에 사시는 게 좋은데 집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고를 수는 없는 거죠. 네. 가끔 유치원을 다니다가 3월 달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유치원비 낸 거 깜빡 까먹고 연말정산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월세 낸 현금 영수증을 집주인한테 해달라고 했더니 안 해주던데 이거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요. 월세뿐만 아니라 현금을 내고 어떤 거래를 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상대방이 안 해주면 굳이 그분하고 싸우지 마시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가면 현금 영수증을 그냥 내가 신청하고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랑 어떻게 거래했습니다. 이것만 올려놓으면 현금 영수증을 해줍니다.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이 월세 낸 거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훨씬 더 혜택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세액공제로 신청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즉 월세를 냈는데 세액공제도 받고 그리고 카드로 안 내고 내가 현금으로 월세 냈으니까 현금 영수증도 받겠다, 이렇게 이중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써 현금 영수증을 받으시면 그게 월세 세액공제는 또 안 되니까 월세 세액공제가 되시는 분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현금 영수증을 신청해 보십시오 라는 게 저희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중국, 독일, 일본 이 세 나라를 환율 조작 의심 국가라고 비난하면서 무역 보복을 하겠다고 암시했었고, 최근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을 문제 삼아서 이런저런 압박 카드를 계속 꺼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무역 제재를 하면 이게 중국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같이 피해를 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되는 건지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의 재현정 박사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중국, 독일, 일본 세 나라가 미국한테 속칭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딱 찍힌 이유가 뭡니까 이게? 특별히 이 세 나라만 문제를 삼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뭐 이렇게 찍혔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크기 때문에 이걸 해소해 나가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왔었고요. 예. 사실은 서비스까지 다 포함하면 또 그렇게 적자가 크진 않지만 항상 유독 상품 무역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미국의 수출입 구조를 보면 미국이 적자를 많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 독일, 일본,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무역하면서 흑자 많이 낸 나라 순서군요. 예, 맞습니다. 중국, 독일, 일본이. 예. 우리나라는 그럼 몇 등이에요? 세 명 안에는 만들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이제 뭐 규모만 따지면 사실은 지금 중국, 독일, 일본이 무역 규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규모 자체는 훨씬 더 적지만 사실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미국 눈에는 별로 좋지 않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른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손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무역 수지만 이제 상품 무역 수지만 본다면 미국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억지스러운 측면도 있고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는 건데 미국 자체가 사실 제조업 위주라기보다는 뭐 금융이라든지 서비스 위주이기 때문에 사실 뭐 경제학자나 좀 제대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어떤 상대방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런 수출입 구조의 문제라는 건 다 인정하지만 지금 형국이 그런 어떤 그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한테 무역 조치 어떤 거 요즘 하고 있습니까? 무역 보복 조치를? 일단 중국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부터 계속 이제 약간 협박성에 우리가 무역에 어떤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결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 이전부터 벌써 몇 년 전부터 중국에 대해서는 반덤핑 상계 관세라는 이 무역 구제 조치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이것 때문에 사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상당 부분 막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관세를 높이거나 혹은 덤핑 판정을 하거나 등등 그런 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덤핑 상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덤핑을 한 경우나 아니면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줬다고 해서 예. 그걸 상계하기 위해서 관세를 이제 무거운 아주 관세를 높은 관세를 물리는 부과하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보복 조치를 하면 그거는 두 네네. 나라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지 이 불똥이 왜 우리나라한테 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무슨 관계가 있길래 여기에서 또 뭔가 간접 피해가 있다는 뜻입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막겠다고 하는 거는 값싼 수입품입니다. 예. 값싼 수입품이라는 걸 대부분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랑 함께 미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품목들이 경합하는 품목들이 많은데 특히 중국이랑 경합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품질 경쟁력보다는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중국이 우리나라에 덤핑을 하니 이걸 제재하겠다고 하다 보면 사실 같은 구조에 있는 한국의 제품까지도 같이 조사 대상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특별히 우리나라만 겨냥한 건 아니었고 오히려 중국을 네네. 겨냥한 거였는데 네네. 그렇다고 중국산 제품만 시비를 걸어서 딱 그것만 조사할 수 없으니 네. 같이 하는 근데 뭐 과정에서 무리하게 그거를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중국이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다 보면 미국이 덤핑이라고 걸만한 어떤 그런 소지를 저희가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실제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보복 조치를 당한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보복이라는 말보다는 어쨌든 무역부대 조치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는데, 예. 중국과 함께 저희가 덤핑이나 상계 관세를 조사를 받은 케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예. 주로 예를 들면 어떤 게 가장 그런 범위에 들어가기 쉽습니까? 뭐 최근에 다들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네,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돼 있는 품목, 그러니까 결국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품목 중에 대표적인 게 철강이고요. 네. 사실은 그 외에도 어떻게 특정 품목을 제가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중국이랑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품목이 대부분 대상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이 얼핏 예. 생각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한국 제품이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예. 중국 제품이 미국의 무역 보복 조치로 관세를 무겁게 물게 되면 네네. 미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 제품이 더 싸지고 가격 경쟁도 생기고 해서 우리가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 그렇지는 네. 않아요? 이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이제 특히나 저희 기업분들이 이 부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에 대해서 이제 수입 규제를 하다 보면 다른 나라 제품,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서 다른 나라의 제품이 들어올 여지가 커지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내 산업을 우리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 어렵게 경쟁하고 있는 미국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중국은 막았는데 이런 틈새 시장을 다른 나라가 들어온다? 이것도 사실은 괘씸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반사이익이라기보다는 이런 걸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한 2, 3년 후에 또다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이런 무역부대 조치를 발동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잠깐 반사이익 보는 기간이 아주 짧다는 거네요. 다음 순서는 또 그 다음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 제품으로 튈 테니까 불똥이. 예, 맞습니다. 오히려 반사이익을 기대해서 들어갔다가 네. 처음엔 좀 수익이 좋았지만 나중에 결국은 이런 수익 규제를 당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미국이 세이프가드도 발동하고 하는 게 예. 제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구조에서 발생하는 것들이라고 보세요?
뭐 대부분 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듭니다만 사실 상당 부분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네. 사실 이번에 세이프가드 태양광 같은 경우도 실제로 중국은 이미 반덤핑이나 뭐 이런 상계 관세로 막혀 있었고요. 최근에 한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이 좀 수출이 늘었었던 상황입니다. 그랬다가 그래서 이제는 이제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빈자리 잠깐 차지했다가 또 그다음 이제 눈에 띄는 한국은 또 보복 조치가 들어오고. 이건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나라에도 다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어떤 품목에 그 미국으로부터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를 맞았는지를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순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니.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도 뭐 꼭 이런 세이프가드뿐만 아니라 한미 FTA 개정 협상 하자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제 무역과 관련한 압박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게 좀 예상됩니까? 우리가 받아들여라고 요구 받을 게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뭐 한미 FTA는 지금 협상 중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일단은 저희가 한미 FTA를 개정해야 하는 이슈일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앞으로 저희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한미 FTA나 어떤 무역 부대 조치 이외에 사실 미국이 오랫동안 이제 우리나라에 비관세 조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전부 다 미국이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는 좀 억지스러운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런 보호무역 기조에서 조금 더 강하게 압박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맞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게 뭐 나라 힘이 약하고 강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시장이 더 크니까 서로 그럼 거래하지 마 그럼 우리가 또 피해를 보니까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즉 이런 구도라면 중국이 좀 버텨주거나 같이 좀 저항을 해줘야 그래야 뭔가 이런 분위기가 좀 사그러들기도 하고 할 텐데 계속 밀리면 뭐 계속 우리도 같이 밀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무역 부대 조치는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전면전에 가까운 큰 가격을 지금 당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아마도 미국이 좀 중국한테 크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그게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때는 중국이 아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할 때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서 다른 나라랑 같이 공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태양광만 해도 중국도 이제 조치 발동이 나자마자 사실 좀 비판을 했었고 미국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발언을 했었거든요. 본인들이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사실 중국과 우리나라가 같이 걸리게 되면 충분히 이제 공조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만 대응하는 건 쉽지 않아서 이런 좀 더 시장이 큰 나라들과 공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태양광 발전 자재도 그럼 미국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데 생산비가 비싸서 안 팔리던 걸 한국 제품, 중국 제품을 일단 막으면 미국 제품 사다 쓰겠지 이런 계산인 겁니까? 일단 태양광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게 심했던 게 지금 제소를 한 기업 자체가 파산 신청을 했던 기업이고요. 미국 기업이? 굉장히 작은 기업입니다. 이걸 제소를 하기 위해서 큰 기업이랑 좀 같이 공조를 한 거고요. 이렇게 굉장히 경영 자체가 어려운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해서 확실하게 이제 보호를 받고 싶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무역협회의 재현정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즘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주식시장이 꽤 괜찮아서 그러다 보니까 장외 주식 시장도 덩달아 과열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외 주식에 관심 갖는 투자자분들이 꽤 있다는 건데 장외 주식은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이건 또 세상에 그럼 위험한 거 다 빼면 은행에다 예금만 하라는 거냐 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어서 하시더라도 좀 자세하게 잘 알아보고 어떤 게 위험한지는 알고 투자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감래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비상장 장외 주식에 대해서 좀 배워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장외 주식이라고 하면 반대로 장내 주식도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장내 주식은 뭐고 장외 주식은 뭡니까? 정확한 표현은 그 장내 거래 주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이제 상장된 주식과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 주식의 자격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법규는
이제 그 비과세나 아니면 공시효권 면제를 할 때 보면은 어디서 거래가 되는지 그 장소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네. 따라서 장외 거래 주식은 우리 보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이 아닌 제3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0일 이상한테 호가를 제시하면은 매출 요건, 공모 요건에 해당해서 증권 신고서를 내야 되는 보다 불편하고 또한 보다 규제가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이 세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그럼 장내 주식이라고 하고 네. 그 이외에 다른 곳에서 거래되는 게 장외 주식이다. 근데 정확한 표현은 그 비상장 주식이고요. 주식에 대한 표현을 할 땐 그 비상장 주식이고 예. 그다음에 세금을 매길 때는 어디서 거래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장외 거래 주식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요. 예. 개인 간에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굳이 그럴 이유는 없지만 그 증권사 통해서 장내 거래 안 하고 그렇죠. 둘이 다방에서 만나서 서로 실물을 주고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계약자의 원칙상 그러는데 그럴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양도세를 내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었다 치면요. 네. 그거는 그 상장 주식에 대한 장외 거래가 주식 거래가 돼서 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제가 예컨대 뭐 어디 시장에서 50인 이상한테 삼성전자 주식 사세요라고 하면 사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규제가 따르는 것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과 장외 주식은 동의어는 아니다 이 말씀해 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장외 거래 주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우리 소득세법이나 자본시장법 적용에 있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이 요즘 관심 있다는 건 비상장 주식일 테니 비상장 주식이라고 용어를 통일하고 그럼 여쭙죠. 예, 알겠습니다. 이 그럼 비상장 주식이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증시에 아직 상장 안 된 건데 네네. 그러면 증권사에 들어가서 뭐 HTS나 스마트폰으로 거래하려고 보면 그 회사 이름은 안 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KOTC에 거래되는 거 이외에는 안 되죠. 예. 그러면 안 뜨는 이 회사가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회사는 아니고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거래소에서 검색이 안 될 뿐이지. 네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사고 팔아요? 보통 이제 그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보면 공유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데 그게 주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경우, 근데 보통은 이제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주식회사 형태로 그 앵커님과 이제 창업을 했으면 사실 그거는 주권이 필요 없어요. 우리 둘이 그냥 계약상의 지분만 있으면 되는데 네. 우리 그 회사가 커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팔 수가 있거든요. 주식을 일부를. 예. 예, 그렇죠. 근데 그때 팔 때는 가주권이라 그래가지고 마분지에다가 우리가 주식 수나 가격을 표시해서 이제 발행을 사적 계약에 의해서 해요. 네. 이러다가 더 커지면 예탁원에다가 주식을 예탁하고요. 증권 계좌 간의 위탁 거래가 가능해지게 통일주권을 발행하고 그다음에 주권 번호를 그때 매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우리 회사 주주명부에 네 이름 올려줄게 이거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군요,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사설 장애 그 주식 거래 잘 이제 굉장히 활달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보면은 매도 매수 계약서도 쓰고요. 예. 그다음에 보면 그 증권 그 계좌가 이제 그 대체되기 위한 그런 그 여러 가지 또 하나의 어떤 계약서,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를 쓰게 됩니다. 예. 뭐 장외 주식 거래하니까 계약서를 써서 거래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네. 제일 궁금한 게 네네. 상장 주식은 네네. 사고 나면 샀다고 내가 이제 산 증권사 프로그램에 뜨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숫자를 그럼 어떻게 믿느냐 하면 의심하고자 하면 끝은 없습니다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진 걸로 아는 것이고. 네네. 집을 사면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내 이름 나오니까 산 게 맞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이 비상장 주식은 서로 계약서를 썼든 혹은 주주명부에 내 이름을 올렸든 그게 진짜 그 주식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즉 주주명부에 그럼 진짜 올라갔다고 하면 네네. 주주명부 봅시다 하면 되는데 네네. 그 주주명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통일주권이 그러니까 통일주권이 발행되면은 일련 번호가 예탁결제원에 쫙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데요. 네. 그 전에 이 가주권을 발행하게 되면 보통 이제 거래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계약금 주고 주식 명의계서 청구를 하는 거래요. 네. 그럼 주식 명의계서, 그러니까 내 지분이 몇 프로라는 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회사에 있거든요. 그렇죠. 회사 주주명부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주주명부를 바꿔달라는 게 주식 명의개서 청구서인데요. 일단은 그걸로 확인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네. 알겠습니다. 주주명부에 넣었습니다 하면 믿어야 돼요?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또 있습니까? 일단은 그 회사에서 그러면은 믿어야 되기는 하지만 네. 법적 분쟁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련 번호 예탁원에 있으면은 일련 번호가 이게 따라 움직이는데 네. 사적 계약을 하면은 제가 동시에 A라는 사람한테 팔고 B라는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실제로 내가 산 사람은 그 명의 신탁자예요. 실소유자가 따로 있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거래의 위험성이 그럴 수 있죠. 사설 장외 주식 거래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럼 예탁원에 그 회사 주식이 예탁되어 있는 조금 전에 통일주권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경우에는 그 회사가 그 주식을 혹은 거래하는 사람이 위조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믿고 해도 돼요? 그거는 일단은 중요한 거는 HTS를 통해서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고요. 예. 그 HTS를 통해서 돈이 오가고 증권이라는 그 실물이 인도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사설 장외 주식 거래 KOTC 이외에 그 사설 장외 주식 거래인 경우에는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예. 알겠어요. 그럼 장외 주식을 사려면 네네. 증권사에 가서 일단 계좌를 트고 네네. 이 계좌 안으로 그 주식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 계좌를 열어보면 증권사 직원이랑 나랑 같이 열어보면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네. 요구하는 게 안전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그 웬만한 증권사의 그 다 HTS를 보면은 그 KOTC라고 하는 금융투자협회가 만든 그 장외 주식거래 사이트에서는 그렇게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권사 계좌로 서로 주고받는 게 안전하다. 네네.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갖고 있다가 장외 주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장외 주식 형태로 팔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사실은 투자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이제 장내 주식이 돼서 상장 주식이 돼서 거래될 때 그때 팔겠다 이익을 보고 그런 걸 텐데 네네. 이 회사가 언제 상장될지를 혹시 알 수 있는 혹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보통 그걸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 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에서 파이프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최근에 그 삼성물산이 원래 그 본인이 보유했던 종합화학 지분을 한화에 넘겼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 종합화학이 됐는데 회사 지분을 20% 정도는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20%는 사실 경영권도 없고 나중에 이제 의미 현금화를 없는? 시켜야 될 네. 거였는데 그 처음에 지분을 넘길 때 어떤 계약을 했냐면 2022년까지 하나 종합 김용구 의원님, 네네. 요 얘기는 좀 다음에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제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계약에 의해서 김 의원님, 상장에 예. 저희가 또 5초도 없습니다. 다음에 한 번만 더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인터뷰는 내일 좀 이어서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급등 특히 재건축 관련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금융감독원 쪽에서도 여기에 좀 손발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최영식 금감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서울 강남 4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이런 지역들의 경우엔 집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회사와 영업점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LTV, DTI 규제 비율 준수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네. 것들을 좀 점검을 하고 위규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쪽에 이제 여러 가지 경고 사인을 지금 정부가 보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감독원 쪽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강남 지역의 어떤 은행들에서 혹시나 규정에 맞지 않게 대출이 더 나갔거나 또 위반 사례가 있는지 좀 꼼꼼하게 들여다봐라 이런 얘기로 보이고요. 또 이제 내일 이제 신 DTI 제도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금융시장에 혼란이 없게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 DTI가 어떤 거였죠? 내일부터 한다는 게? 뭐 기억들 하고 계시겠지만 기존 예전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뭐 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이나 다른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부채로 잡지 않았었는데요. 신DTI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총 부채로 잡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이제 전체 대출의 금액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제 이게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주택 쪽에서 돈을 더 빌려서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두 채나 세 채 이렇게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대출의 폭이 훨씬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두세 되겠습니다. 채, 두 채나 세 채째는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건데 과거보다. 네, 그렇습니다. 대개는 근데 두 채나 세 채째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집 살 때는 그러면 전세 끼고 사면 되니까. 네. 이게 뭐 그렇게 많이 불편해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정부에서 은행 쪽에서 돈이 나가는 걸 규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니까요. 그러게요. 내일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들을 하는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제도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세입자들에게 참 도움이 되는 또 그런 제도 우리나라에만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세제도가 있으니까 부담스러운 월세 안 내고도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가끔씩 이럴 때 보면 이 전세제도가 있는 바람에 금감원이 그 어떤 대출을 규제하더라도 다주택자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생겨서 사실 이게 80년대 우리나라의 전세제도가 그 아파트 흔히 말하는 투기에 이제 가장 이렇게 투기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뒷받침이 된 게 전세제도라고 봐야겠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를 끼고 집을 여러 채 살 수 있게 금융에서 이제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은행을 끼지 않고도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준 뭐 첫 번째이기 때문에 예. 전세의 장단점을 따진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임대자들에게 이자 부담 없이 집을 2년 동안 살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반면에 투기자들에게는 은행 말고 다른 금액을 끌어들여서 집을 여러 채 살 수 있는 적은 돈으로 집을 여러 채 살 수 있는 투기 수요를 일으킨 또 하나의 뭐 주범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건 그게 보이고요. 예.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연체율이 좀 떨어진 걸로 나오는데 가계 부분 대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주택도 대출이 크게 늘었다라고 하면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 것처럼 예. 보이는 뭐 착시 효과도 조금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연체율이라고 하는 건 늘 우리 경제가 괜찮은지 들여다보는 몇 가지 중요한 인덱스 중에 하나입니다만 항상 이게 뭔가 큰일 벌어지고 나면 이제 연체율이 높아지는 후행적인 게 있어서 네. 국세청법 새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 담고 있는 겁니까? 현재 국세청은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감사원 등 여타 권력기관과 달리 개별 조직법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 때문에 국세청장에 대한 임기가 보장되지 않아서 그동안 국세청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세청의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짙어지면서 이 국세청법을 제정하자 이런 움직임이 좀 있어 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국세청의 국세행정개혁 TF라는 게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네. 이번에 제5차 전체 회의를 열고 국세청법 제정을 포함한 국세행정개혁 공고안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법을 이제 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공고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국세청장의 임기제를 하자, 네, 복수 차장제를 도입하자, 국세공무원의 특정직 전환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사실 97년도에 한번 그 국세청법 개정 얘기가 나오면서 2007년, 2013년에도 정치권에서 이 국세청장 임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입법안들이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모두 이제 여기저기 다른 의견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지난 대선 준비할 때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이 국세청장과 관련된 임기제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만 본다면 국세청장 임기제라든지 아니면 국세청법을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권의 이견이 없을 거다라는 예상도 가능한데 또 이걸 정치적인 이슈로 또 다루기 시작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간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이 국세청법 제정이 추진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장은 임기를 마치기 전에 해임시킬 수 없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예 법으로 못 박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독립은 될까요? 그런데 저 국세청장이나 뭐 혹은 검찰총장이나 혹은 뭐 금감원장이나 등등 이런 힘 있는 기관에서 눈치를 보는 이유가 네. 본인의 임기가
단축되거나 해임당할까 봐 걱정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 마치고 더 좋은 자리 가려고 알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걸로 못 막잖아요. 임기 보장한다고 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뭐 임기가 보장돼 있는 뭐 개별법이 있어서 검찰, 경찰, 국정원 이쪽도 사실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뭐 정치적인 압박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또 갈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지만 다만 이렇게 관련법이 따로 있고 임기제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손쉽게 갈기는 예. 요즘 은행들이 빌려준 돈, 은행에서 빌려간 돈의 연체율이 계속 우리나라가 꽤 낮은 편이어서 이 네. 가계부채가 많아져서 부담인 것 같긴 한데 아직 연체하는 분들은 없고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판단들이 있었는데 연체율이 또 낮아졌군요. 지금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에서 발표한 거 보면 매월 월 기준으로 이제 금감원이 2014년 정도부터 이제 연체 채권의 비율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2014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연체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앞에 이제 금감원이 은행들의 대출 동향을 긴급 점검하고 연체율을 본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시장은 굉장히 좀 안정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금감원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사실상 강남의 어떤 집값 급등과 관련돼서 시장에 경고 사인을 주고 있다는 게 조금 더 확실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간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말 국내 은행들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0.36%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1월이 0.49%였고요. 전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12월이 0.47%였으니까 그에 비해서 뭐 0.13%포인트 또는 0.11%포인트 정도 하락한 건데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체율 기준을 1개월 이상 연체채권으로 변경한 2014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여서 연체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돈 빌려간 사람들이 돈을 제때 잘 갚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올해 이제 은행들이 이렇게 연체율이 떨어진 이유는 올해 은행들이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저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잘 갚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연체 채권들을 많이 소각했어요. 그러니까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이걸 자기 자체 내에서 없애버리거나 뭐 이랬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네. 실제로 증권업계에 따르면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 3대 금융지주, 그다음에 우리, 기업은행 등이 지난해 순이익이 예상치가 지금 12조 원을 넘거든요. 그래서 전년보다 35% 이상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소기업 채권들을 많이 정리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 빌려간 분들이 연체를 예전보다 안 합니다. 이게 아니라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연체하고 있는 분들이 못 갚은 그 채권을 그냥 바깥에다 은행이 팔아버리거나 또는 이거 못 받는 채권으로 아예 잡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이분은 연체 안 하는 걸로 데이터에 잡히는군요.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돈도 잘 갚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크게 떨어진 이유는 지난 연말에 중소기업 쪽 대출 채권을 연체 채권을 적극적으로 은행권이 정리했다. 네. 이렇게 지금 그런 해석이 부분도 되고 있겠네요.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주택 시장이 뜨거워서 주택 시장이 뜨겁고 사람들이 집 살려고 하면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네. 총 대출 나간 금액도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연체율이라고 하는 건 분모에는 총 대출액, 분자에는 그중에서 돈 못 갚고 계신 분들의 대출액 그렇게 잡히는 거니까 분자가 가만히 있어도 총 대출액이 늘어나면 분모가 늘어나면 연체율은 낮아지는 걸로 나타나서 이게 왜 낮아졌는지는 좀 다양한 이유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금액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채권을 좀 많이 정리한 거예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79%입니다. 수많은 구직자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공공기관, 공기업인데요. 대다수 지원자들에게 이 소위 신의 직장 입사는 그저 희망 고문이었나 봅니다.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공직 유관단체들의 채용 과정을 조사해봤더니 모두 1,190곳의 조사 대상 가운데서 946개 기관이,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79%에서
부정 청탁이나 부정 지시, 입사 서류 조작 같은 채용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특정인을 뽑으려고 채용 조건을 멋대로 바꿔서 합격시키는 경우도 있고 지원 서류를 아예 안 낸 사람을 채용한 공공기관도 있던데요. 채용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 중에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대개는 정치권을 비롯해서 권력 있는 사람들의 청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어준 이들이 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청탁을 했던 청탁자들은 단 한 명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일부 비리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니까 수사 과정에서야 밝혀질 수 있겠습니다만 청탁을 받은 사람은 처벌하면서 청탁을 한 사람은 그냥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재인 정부가 자주 강조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는 아마 더 멀리 달아나 버릴 겁니다. 예, 1월 30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 작성하신 분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 건지, 요즘 미국이 자꾸 무역 보복하는 게 혹시 그와 연결된 것들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비상장 장외 주식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이 장외 주식을 거래할 때 혹시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준비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뉴스 따라잡기 오늘도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금감원이 은행들의 대출처를 점검한다고요? 이게 주택담보대출을 어디에 해주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겁니까?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일단 강남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과 관련돼서 은행들의 대출 동향을 좀 점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강남 쪽 집값이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법적인 이제 기반을 갖추겠다는 의사로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 TF 공고안에 보면 사실 이런 독립성도 유지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그 국세청이 탈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간 내부 비리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도 많은 지적을 받아왔고 청년 결백도에서 정부 조직 중에서 거의 하위권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태 내 이런 청년 결백을 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같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총장, 국세청장, 금감원장 이런 자리는 하고 나면 다음에는 공직 안 가는 걸로 그렇게 해야 아니 어차피 이 상황에서 정권에 잘 보여봐야 다음은 어차피 나는 집에 가서 쉬는 거니까 소신껏 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다음에 여지가 남아있으면 이런저런 계산 다 하죠. 다음에 어디 출마도 하려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또 근데 좋은 인재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또 그걸 법으로 막는 것도 다른 저울질을 해야 되겠죠. 예. 베스트셀러를 출판업계가 조작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출판업계가 자율협약으로 마련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자율적으로가 되나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업계 내에서 자정 노력을 좀 하겠다라고 지금 움직임이 있고요. 3월쯤에 이제 자정 노력과 관련된 협약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그간 이제 서울의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는 것이 도서 매출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조작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사재기를 해서 출판사가 이 베스트셀러 순위를 올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출판사 직원들이 그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이제 그때 확보를 하고요. 이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또 책을 사면서 그 사람들이 산 것처럼 꾸며서 베스트셀러에 올리거나 이런 수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 그리고 교보문고, 서울문고, 그다음에 인터넷상의 예스24, 인터파크 이런 곳들 한 15개 출판업계 기업하고 협회가요. 온라인에서 비회원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없다라고 하면 이 구입한 책의 베스트셀러 판매 집계에서 이것들을 제외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보통 그 출판 그 간담회 같은 것들을 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작자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보통 거기에서 그 작가의 책을 출판사에서 구매를 하고 그걸 온 사람들한테 무료로 나눠주면서 이걸 또 베스트셀러 집계로 올리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도 모두 집계해서 빼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게 이제 3월에 발표되는 이 자율협약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자정 노력을 좀 통해서 이런 베스트셀러의 조작 부분들을 막아보겠다는 노력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연 그러면 얼마나 이 베스트셀러, 진정한 베스트셀러를 고르는데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조금 물음표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자율 노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점수를 좀 주고는 싶은데 3월에 직접 발표되는 내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도서 베스트셀러 순위나